네, 첫 번째 OT 시간이 끝났고 두 번째 저희 2교시 진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EBS 기출문제집으로 되어 있고 2019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기출이 수록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앞에부터 2019학년도 제2회 국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쪽입니다.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화작문, 저희가 합법과작문, 그리고 문법 의 영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합법이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점이 없어서 그냥 말로만 구두로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보면 감사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적혀 있어요. 화작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어휘를 딱 읽고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문제를 읽고 감사 표현이라는 어휘에 되게 포인트를 맞춰서 읽을 건데 감사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볼 거예요. 감사 표현이 뭐죠? 뭐 첫 번째 보면 많이 편찮으셨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편찮으셨죠? 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 표현의 정확한 맞는 예인가요? 전혀 아니죠. 상심이 크십니까?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늦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 표현이 나오면 상황이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집중할 점은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어휘가 어떤 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감사하다 관련된 어휘가 있다면 당연히 고맙다 라는 어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바로 4번 선지에 도와주셔서 고맙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 호의를 베풀었다는 상황을 유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딱 감사 표현을 읽고 고맙다 그리고 상황이 누군가 나에게 베풀었다를 생각하면은 뭐 진짜 5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을 읽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의의 경률,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와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여 표현한다. 항상 화작 문제를 풀 때는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줘야 돼요. 동의의 경률이라는 지문이 나와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 차이 최소화와 상대와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럼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거절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한다 라는 태도를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상대방과의 의견 일치점을 극대화해 표현한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얘기했나봐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 라고 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겠죠. 일단 문제를 볼게요. 날씨가 덥지만 지금 산책할까?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포인트를 잡자면 날씨가 덥다와 산책하자, right now, 지금 산책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4번 순지로 넘어가 볼게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금 시험해지면 가는 게 어때? 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가 동의의 경률, 두 가지 포인트 잡았던 것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저는 바로 의견 차이의 최소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조금 시원해지면 가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의견 차이 최소화 중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이미 보여주는 선지고, 두 번째 포인트인 상대방과의 의견 일치점을 극대화한다라는 맥락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산책하자 라고 상대방이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시원해지면 가는 게 어때는 지금 가진 않겠지만 난 산책을 가고 싶다, 너와 의견이 동일하고 일치한다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에요. 항상 화작 문제를 풀 때 포인트를 잡고 선지에서도 그 포인트에 맞는 내용들을 찾아내서 타다닥 찍고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딱 문제를 보고 관용 표현이 무언가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용 표현이 뭐죠? 흔히들 외국인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발이 맞다.
손발이 맞다. 한국인들은 바로 알아듣죠. 저희 상대방과 내가 잘 통한다 라는 의미지만 외국인이 들었을 때 손발이 맞다? 싸운다는 의미인가? 손과 발이 맞다면 못 걷지 않는가? 라는 등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관용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하지만 그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관용 표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관용 표현이 있죠. 발이 묶였다. 발이 묶였다는 말 그대로 발이 무언가에 걸려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떤 장소에 특정 이유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도 한국인들은 해석을 충분히 하죠. 두 번째, 동생은 시험을 잘 봐서 입이 귀에 걸렸다. 입이 귀에 걸리면 사실 죽어요.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을 너무나 행복해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죠. 세 번째, 나는 농구공을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 외국인들, 서로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해하겠죠?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손이 크다. 나는 손이 얼마만큼 크다를 보여준 예시니까요. 네 번째, 나와 동생은 손발이 맞아 방 청소를 금방 끝냈다. 아까 전에도 말했죠? 손발이 맞다는 누군가와 잘 통한다. 잘 서로 배려를 해준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8번, 9번 4번, 5번, 8번, 9번 문제들은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는 상당히 좀 보니까 수준이 있다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문제마다 해석이 들어가고 배경 지식을 쌓는 연습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네 번째 첫 번째 선지를 보면 깍두기가 맛있게 보인다. 한글 맞춤법이 사실 가장 어려워요. 어렸을 때 뭐 받아쓰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아니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 맞춤법을 많이 틀리는 편이라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 꼭 외우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배경 지식을 쌓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배경 지식을 쌓고 시험 문제 나왔다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출은 어차피 반복되기 때문에. 4-1 깍두기가 맛있게 보인다. 깍두기 이거 맞는 표현으로 보이나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깍두기가 맞는지 깍두기가 맞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또 한국 교수님들께서, 학자님들께서 정말 변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된소리대기 규정과 맞춤법 규정에 포함된 내용인데,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나는 된소리는 원칙적으로 예사소리로 적는다 라고 적혀 있어요. 예사소리가 뭐냐면은 된소리가 아닌 것들 혹은 거센소리가 아닌 것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들을 의미합니다. 이걸로 적는데요. 무조건 보면은 깍두기가 맛있게 보인다. 받침 기역이 있죠. 깍에. 그리고 뒤에 뚜가 있네요. 근데 기역 뒤에 나는 된소리는 원칙적으로 예사소리로 적는다. 그 뒤에 있는 쌍디귿은 예사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깍두기라 적는 건 잘못된 거고 깍두기라고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구름이 걷히자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이거는 어휘력을 묻는 문법 문제예요. 드러나다와 드러나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뜻이 여러 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꼭 캐치하고 보셔야 되는데, 한국어에선 들다 라는 의미를 좀 여러 가지로 쓰는데, 대표적으로 물건을 들다 이런 식으로 들다와 어떤 사실이 밝혀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랬을 때 구름이 걷히자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무언가 밝혀지다, 무언가 보이게 됐다 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드러나다로 꼭 써야 됩니다. 만약에 드러나다로 쓰였다면 하늘이 들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늘이 들려요. 신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난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김치찌개 어휘로 쓰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무조건 찌개는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그냥 하나로 정해놓고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몇과 일이 합성어가 된 용어인 건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또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가 기원이 정확하지 않대요.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어 적기를 해야 됩니다. 며칠이라고 적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교수님들이랑 학자님들이 좀 진짜 이상하세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 시험 문제에 대해요. 그리고 5번째 문제로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규정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것은 한글 맞춤법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첫 번째,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두 번째,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가 1번, 2번, 3번 쭉 있죠. 일단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부터 설명을 할게요. 사이시옷이 뭐냐? 우리가 흔히 단어를 만들 때 그냥 그 자체로 단어가 되는 게 있고 합쳐져서 단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2가지 요소 혹은 3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는 경우 그걸 우리가 합성어라고 하는데 합성어는 또 종류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순우리말과 순우리말로 합쳐진 거, 순우리말 한자어로 합쳐진 거, 그리고 한자어와 한자어로 합쳐진 거. 이 순우리말과 한자어는 순서가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어는 3가지의 종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는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합성어고 두 번째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순우리말, 한자어, 한자어 사이에 쓸 수 있는 쓰는 표기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러한 쓸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적혀 있고 또 복잡하게 발음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두 번째,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다시 1번,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나는 것, 뒷말의 첫소리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하지만 문제는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2-2번만 고려해주면 돼요. 2번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라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거고 2-2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그리고 앞에서는 니은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를 꼭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지를 보면은 냇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냇물 같은 경우는 내와 물이라는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여기에 사이시옷이 덧붙여진 거죠. 근데 발음을 해볼까요? 냇물로 나요. 앞에서 시옷 소리가 안 나고 그냥 니은 소리가 덧나서 나네요. 이게 2번, 2-1, 2-2, 2-3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사실 셋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라는 순우리말도 있고 물이라는 순우리말도 있기 때문에 이건 1번에 해당하는 순우리말 합성어여서 전혀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잇몸이라는 게 있죠. 잇몸은 이와 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도 순우리말, 몸도 순우리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1번 선지와 같은 이유로 이거는 틀린 적합하지 않은 정답이죠. 세 번째, 아랫니는 밑을 의미하는 아래와 이빨을 의미하는 이로 구성된 합성어예요. 둘 다 순우리말이고 발음을 쓸 때 아랫니네요. 아래와 이 사이에는
니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발음을 하면 니은이 첨가되는 예인 거예요. 이거는 1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예로 전혀 문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제삿날이네요. 제삿날은 제사와 날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제사 같은 경우는 제사, 제가 정말 말 그대로 무언가를 드리다 할 때 제라는 한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는 일사자입니다. 정확히 한자로 된 단어예요. 그리고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면 아시다시피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합쳤을 때 제삿날이라고 발음이 나고 제삿날 같은 경우는 한자와 순우리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2번에 적합한 예시고 다시 니은과 니은 죄송합니다. 니은과 니은 아니에요. 니은이 덧붙여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2-2에 해당하는 예로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과 미음 앞에 서기 때문에 여기 니은과 미음 또한 정확히 있네요. 5번 끝냈습니다. 자, 6번. 화작문은 기본적으로 화작이라고 하는 쉬운 문제만으로 구성된 내용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는 긴 문제들도 있어요. 둘 다 봤을 때 사실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단지 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영역일 뿐입니다. 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지워져. 그리고 제가 글씨도 못 쓰고 좀 말을 많이 더듬어요. 일단 그건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6번, 7번 볼게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가에는 글에 대한 개요가 적혀 있고 나는 글을 쓴 내용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글의 개요를 정확히 보고 다시 글에서 개요의 주제 문장과 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위치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줘야 돼요. 정확한 예시를 들어서 보자면 첫 번째 보면 제목은 화장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가 제목이고 주제는 화장품의 화학 성분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자입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된 글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중간에서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 끝, 화장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용 당부 또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문제에 대한 이해로 살펴보자면요. 6번 같은 경우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처음에 보면은 화장품의 화학 성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라고 돼 있어요. 나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여러분은 화장품에 블라블라블라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나한테 무언가를 질문을 하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럼 호기심이 유발했다는 얘기죠. 물음표가 있으면 충분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욱이 물음표가 한 번 더 사용돼요. 비록 블라블라블라블라 글이 쉽진 않겠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당신들의 호기심을 난 자극할 것이다 라는 처음의 개요와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중간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역할이라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은 블라블라블라블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히 화학 성분의 역할을 명시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첫 번째 개요와 상당히 부합을 해요. 여기서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문단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기억, 빈칸인데 나는 어떤 내용을 추출해가지고 답에 적어야 될까? 그럼 이 다음 문장의 핵심 문장과
그에 대한 주장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세 번째 문장은 정확히 같이 읽어볼게요. 하지만 화장품의 화학 성분 중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피부 트러블 등의 반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파라벤은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일부 화학물질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어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서 문단을 읽었고 다시 6번의 선지로 돌아가서 어떤 걸 기억이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단에 보면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또한 반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화장품의 화학 성분이 사람의 몸에 미친 영향. 근데 그게 악영향이다 라는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래서 다시 6번, 4번 선지로 가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유해성이 뭐죠? 사람한테 미치는 악영향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바로 4번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구조를 보고 다시 선지에서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문단에서 어떤 문장을 뽑아내어서 어떻게 배치를 할지 어휘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몸에 체화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래야지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7번 나에서 고쳐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거는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자, 틀린 거부터 볼게요. 디귿은 내용상 불필요함으로 2번 선지요. 디귿은 내용상 불필요함으로 삭제한다. 디귿 그래서 저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단이었어요. 근데 자기 화장 안 하면은 외출하지 않는데요. 뭔 개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내용이어서 삭제를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선지. 리을은 문맥을 고려하여 부작용으로 고쳐 쓴다. 리을을 볼게요. 또한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피부 트러블 등의 반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작용이 뭐냐면요. 혹시 몰라서 작용의 반대 개념이 반작용이에요. 물리 용어인데 뭐 그냥 대충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손바닥이 있죠? 밀었어요. 그러면 제 힘은 작용으로서 칠판을 민 겁니다. 근데 칠판은 자기의 힘으로 또 버티죠. 제가 밀려나죠. 그러면 칠판도 힘을 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물리학상으로 저는 작용의 힘을 작용한 거고 칠판은 반작용의 힘을 작용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작용 반작용입니다. 근데 화장품이 반작용을 발생시킨대요. 얘네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미나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고쳐 쓰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 선지. 미음은 첨가되어 있는지를로 고쳐 쓴다. 이거는 또 문법 지식이에요. 첨가하다와 첨가되다는 첨가할 거면은 하나의 주체가 있고 무언가에게 또는 무엇을 누구에게 첨가하다라고 써야 되는 거고 첨가되다 같은 경우는 무엇이 첨가되다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시 문장을 보게 되면 이런 화장품에 어떤 화학 성분이 첨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블라블라블라. 화학 성분이 첨가하고 있는지, 화학 성분이 첨가하다. 화학 성분이 살아서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나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화학 성분은 오히려 당하는 입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첨가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제 틀린 1번 선지로 가보면 니은은 문맥을 고려하여 설마로 고쳐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화장품의 화학 성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에는
화장품에 무언가를 넣어본 적이 있나요?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비록 화장품에 과일이나 꽃을 넣는다면 제조, 유통, 보관 과정이 그리 쉽지 않겠죠?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비록이 맞는 걸까요? 비록은 당연히 틀린 것처럼 보여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나는 무엇을 했다. 비록 그녀는 나를 쳤을지라도 나는 그녀에게 매달렸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쪽팔려. 예? 비록이 있으면은 뭔가 내용이 반대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은 당연히 틀렸다고 판단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시 1번에 설마를 고쳤습니다. 근데 설마 뭐뭐일까? 설마 뭐뭐이었을지도 몰라는 혹시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쉽긴 않겠죠? 라는 거는 정말 명확한 판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설마라는 추측성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기 좀 적합하지 않고요. 무언가를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내용은 제조, 유통, 보관 과정이 그리 쉽지 않겠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만약이 저는 적합할 것 같은데, 만약 무엇이라면 무엇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건 상당히 당연한 얘기죠. 가정이 들어가고 뭐뭐하지 않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무엇이 들어가서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설마가 아니라 만약을 적어야 됩니다. 다시 8번. 8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전 문법이에요. 고전 문법은 또 고전 문학의 특징,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국어 같은 경우는 어휘력, 이해력, 독해력, 과, 암기력을 요구하는 영역 학문이죠. 학문인데 고전 같은 경우는 암기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이해력, 독해력 정도는 정말 조금. 그렇기 때문에 또 외워야 됩니다. 아까 전처럼 배경 지식을 최대한 많이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말 나는 다였으니까 다 맞을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정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8번, 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가. 중세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이다가 후기에는 끊어적기와 이어적기가 혼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내용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가 처음엔 쓰이다가 나중에는 끊어적기와 이어적기가 혼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근데 사실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어적기, 끊어적기. 이어적기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예시를 보죠. 뭐 뿌리 깊은 나무는 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깊은을 볼게요. 우리말로는 깊은 이렇게 표기하죠. 근데 보면은 깊은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피읍이 음가 없는 이응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적은 예신 건데 이런 게 바로 이어적기입니다. 초기에는 이어적기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양상으로는 후기에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같이 적혀 있다 하죠. 반대로 깊은에 그냥 반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깊은이라는 이어적기가 그대로였지만 오늘날에는 깊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심지어 뭐가 있을까요? 바라의 강이니 꽃 좋고 좋고라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좋고는 우리말로 현재는 좋고
라는 뜻입니다. 귀엽고 히읗과 기역이 합쳐진 형태로 나타나서 바로 코로 발음나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적기는. 오히려 히읗과 기역을 명확히 적음으로써 알아보기 쉽게 한다라는 건데 오늘날에는 끊어적기가 일반적인 거죠. 이어적기가 정말 그 드문 예외적으로 있는 케이스입니다. 초기에는 이어적기만 했고 후기에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를 같이 썼다는 내용인 거예요. 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외계어 수준으로 적혀 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당연히 해석 못했는데 읽다 보면은 또 다 같이 현대어 풀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현대어 풀이에서 위로 넘어가서 같은 게 뭐다, 같은 단어가 뭐다 정도만 캐치해 주시고 넘어가면 돼요. 딱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8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으면 불이, 아니, 깊은, 하나니. 기억이 뭐죠? 이어적기입니다. 이어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 건데 여기에 불휘, 그리고 불휘가 무슨 뜻이냐면 뿌리. 근데 상당히 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죠? 불휘가 뿌리로 발음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아니.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도 아니.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긴 했지만 현대어와 모양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적었다. 이어 적기라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받침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어 적을 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깊은. 아까 전에도 말했죠? 깊은인데 깊은이라고 발음 나는 대로 그리고 또 받침이 그대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 적기 맞고 답은 3번입니다. 네 번째 선지, 하나니. 하나니가 밑에서는 하나니라고 적혀 있어요. 2번과 같은 예시로 받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혀 있는 거죠. 죄송해요. 자, 9번. 나와 다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국어 변화의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 계속 말했지만 고전 국어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현대 문법 체계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해결한다.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바로 문제를 보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선지, 바람에가 오늘날에는 바람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변의 양성은 점의 소멸인데 이 점을 뭐라 하냐? 아래아라 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래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바람에라고 적혀 있잖아요. 점이 아로 발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나 바로 밑에 그리고 1번 선지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바점 라점 점매라고 적혀 있는 건데 이 가로점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보면 아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아래 아라고 하는 건데 아는 그 말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다라고 해서 아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래는 보통 아는 옆에다 적는 건데 얘는 독특하게 밑에다 적기 때문에 아래 그 밑 하는 의미에서 아래 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래 아가 소멸이 됐대요. 오늘날 국어에서 이런 아래 아를 씁니까? 전혀 안 쓰죠. 없어진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선지 가마레는 가문에입니다. 오늘날 되게 어휘 체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마레가 어떻게 가문에로 바뀌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단지 변화 양상을 보면은 방점이 소멸됐대요. 방점이 뭐냐? 옛날 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처럼 성조가 있었어요. 입성, 중성, 상성, 하성이라는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단지 중국과 교류가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문자를 되게 위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문자가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저는 국뽕에 차있습니다. 예. 쪽팔린다. 이들의 문자를 상당히 위대한 문자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엔 성조가 있어서 우리나라 문자에도 무조건 성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점점점 무점점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어에도 그런 성조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성조 체계를 바로 방점을 통해서 표기를 했는데 글자가 하나가 있으면 이 옆에 점을 찍거나 두 개를 찍거나 표시를 안 하거나 해서 성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총 4개의 성조가 있었고 이런 표기 방식을 방점이라 하는 건데 저런 점들을 오늘날 글자에 보면 저런 방점들이 없죠. 당연히 소멸된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좋고 어두자음금의 소멸.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는 자음군, 어두와 자음군. 어두라는 거는 글자의 머리, 즉 첫 번째 이런 초성들을 어두라고 하는 거고, 자음군은 집합체, 자음들이 붙어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두에 자음군은 없어요. 오늘날에 쌀을 기역 시옷으로 표기하지 않죠. 시옷 시옷으로 무조건 표기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기역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비읍 디귿 지읒 등 여러 가지 최대 제가 듣기로 16개까지 적을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상 아니구나. 한 글자 내에 16글자예요. 초성에는 4개를 적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글자 첫 번째에 있는 자음들의 집합체, 자음군이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이라 부르는 건데, 네 번째 예시를 보고 좋고를 보면은 히읗이 기역이랑 수역이 되었다, 혹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다 정도를 알 수 있지, 이렇게 있던 어두자음금이 옛날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없어졌다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해요. 만약에 쌀을 기역시옷으로 적어놓고 시옷시옷으로 오늘날 바뀐 거를 보여줬다면 이건 어두자음금의 소멸이지만 디귿이 지읒이 됐고 또 히읗이 기역이랑 합쳐져서 기역이 돼 있었다 옛날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번째 선지를 볼게요. 내희, 내가, 주격조사 가의 등장. 옛날에는 주격조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부태, 부태라고 적었는데 이게 오늘날로 와가지고는 부처가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주격조사의 형태가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주격조사는 이주격조사가 있었고, 또 이응이 붙어있지 않은 이주격조사, 모음만 있는 이주격조사, 그리고 제로주격조사라 해서 주격조사가 붙어있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해석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부처라는 거에 모음 주격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라고 오늘날 해석을 하는 건데, 특징이 뭐냐, 여기는 반모음 계열이라고, 반모음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여, 요, 유 같은 이중모음 뒤에서는 쓰지 않아요, 조사를. 하지만 모음 이는 모음이가 야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반모음인 건 이중모음. 왜, 위, 왜 발음 다 똑같지만 왜 아시죠? 이중모음 뒤에서 쓰지 않는 거고, 모음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모음 뒤에서 주격조사를 쓸 때, 여기서는 부처로 끝났기 때문에 이 모음을 써서 부처가라는 의미의 조사를 사용한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앞에 성, 혹
제 이름은 성혹입니다. 오늘부터 성혹이라고 하면은 성혹가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응이 붙은 이를 써주는 거고, 모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응이 없는 이를 써주면 되는 거고, 이중모음, 반모음 이 적혀 있으면 왜 같은, 왜, 위, 왜 같은 이중모음이 있을 때는 그냥 써주지 않는 걸로 해서 총 3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주격조사, 모음 이주격조사, 그리고 이건 제로 주격조사.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제로, 0이다 해가지고 제로 주격조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희, 내가라고 적혀 있는데, 내희 같은 경우는 내천이라는 거에 이가 붙은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히읗 종성체언이라면서 특정 단어 뒤에는 히읗이 항상 붙어줬는데 그 내가 그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히읗이 따라왔는데 거기다가 이가 붙으니까 내희라고 소름이 난 거고, 오늘날에는 가라는 주격동사가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내희라고 적지 않고 내가라고 적는 거죠. 지금 거의 한 40분? 30분 좀 넘은 것 같아요. 40분 안 됐고 정도 수업을 했는데 지금 화작문을 이제 끝냈어요. 길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문법만 해석을 하고 넘어갈 건데, 만약 화작 문제에서도 모르는 게 있다면 충분히 물어보셔도 되고 또 질문을 주셔도 되니까 문제를 꼭 화작문은 꼭 풀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화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화작문이랑 조금 더 추가하자면 독서까지만 딱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수업은 끝낼게요. 제가 OT를 1교시로 치려고 했는데 OT는 상당히 10분짜리 정도 영상이 짧아서 2교시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교시였던 걸로. 네, 감사합니다.